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이 모두 사직서를 낸 건데요. 최근 다주택 처분을 위해 강남 잠실에 집을 내놨다가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놓는 바람에 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김조원 민정수석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야당에서는 결국 집이 최고다, 급히 매물을 거두더니 이런 이유였냐 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의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는데요. 어려울 때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따라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각 이슈마다 좀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얕고 넓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서울 교통 상황이 아주 최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교수님도 자차를 이용하셔서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제 오늘 어떠셨어요? 네, 힘들었어요. 어제는 그리고 막 차 도로들이 많이, 왜냐면 한강 주변에 이제 주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이 주로 출퇴근에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차선이 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선이 완전히 전면 통제가 돼서 어제 저도 좀 늦게 끝났는데 상암동에서 방송이.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가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암동 쪽에서 다시 돌아가고 시내 쪽으로 나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왜냐면 이제 한강이 오늘은 비가 서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에 제가 지금 소양강 때문에 의왕댐이나 이런 데서 물이 지금 방류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류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수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도로가 잠겨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도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올림픽대로와 강변 아래쪽에 그 올림픽대로와 위쪽에 강변북로가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동맥이 완전 딱 막혀버린 그런 거니까 거죠. 전 구간이 다 막혔다고 봐야죠. 뭐 서울 시내 거기가 막히니까 통제가 되니까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도심 중심에도 차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 경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통 통제라는 게 없으니까.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그나저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뭐 최근 누적 강수량이 뭐 700mm 넘는 곳도 있고. 자, 그런데 그나저나 어제였죠. 그 강원도 춘천의 의암댐에 그 선박 전복 사고가 나서요. 이게 인명피해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5명이나 실종 상태인 건데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인공 수초섬이 한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간 인공섬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요. 이게 뭐 사실 인명 구조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상류에서 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이건 정말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못됐고요. 16억이 아니라 50억, 100억도 인생 한 명의 인생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 하나를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떠내려가서 놔줘야죠. 그게 무슨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명 구조를 위해서 들어가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뭐 이해를 하지만 구조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수문이 개방된 상태였어요.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수문이 개방됐다면 엄청난 물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0,000톤 이상의 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위험천만한 곳에 어떻게 배를 타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건 어떤 이유로도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지시를 내린 사람 분명히 찾아서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적 비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인명에 대한 경시가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배가 3대나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다 전복이 됐으니까 이건 정말 책임 소재 분명히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춘천시장도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자기는 지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고정 작업, 결박 작업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돌아오던 중에 또 이게 이런 또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잠깐만 큰 줄기만 좀 짚어주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참모로 일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대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대검 2인자라고 하던데 이 자리가. 일단 이렇게 갔고, 검찰국장 그 후임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제 승진해서 맡게 됐습니다. 이 검찰 정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일정 부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지금 2가지 사건,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된 사건. 또 하나는 검언 유착 의혹, 이 2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2가지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검장이 바뀌게 되면 수사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는 차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이 2가지 중요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임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 바로 밑에가 차장검사인데 예. 이 차장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 부분도 저는 함께 있다고 봐요. 결국 이번 인사는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저는 보고 예.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앉혔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표명된 그런 인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통합당에서는 너무나 측근 승진 네, 인사다 그렇게 이렇게 비판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검언유착, 예. 권언유착. 야 이게 참 이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검언유착, 권언유착 얘기만 나와도 채널 돌리시는 분들 아마 엄청 많으실걸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이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 검언유착 이 수사가 지금 다시 권언유착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이 사건으로 지금 다시 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권경의 이 변호사가 폭로를 한 건데 이것도 뭐 잠깐 짧게만 다루죠. 그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MBC 보도 전부터 이거 알고 있었다. 근데 자기가 착각한 거다. 권경의 변호사가 이건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보도가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또 최진봉 교수님께서 방통위원의 거의 99% 이제 임명이 되려다가 이제 마셨는데 이쪽 일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방통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뭐 국무회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라 그러고. 그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에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거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장관인데 위원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서 그런데 그게 장관급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방송정책 그다음 통신정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MBC 보도 관련해서 이제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그 변호사의 주장인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의혹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하면 국무위원이 특정인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검언유착 사건을 아예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실이 나와 있는 거. 이동재 기자의 어떤 잘못된 취재 행위는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한동훈 검사장에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수사가 이것 때문에 물타기 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언유착으로 주장하려면 결국 지금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정당화되려면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걸 꾸미고 예컨대 또는 MBC나 이런 특정 언론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권언유착이 되는 거잖아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결국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이제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연결고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건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제 3월 31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보도가 나간 게.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의아한 게 아니 왜 그 MBC 뉴스 8시에 그때 시작했으니까 한 1시간 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그 1시간 만에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쩌고 이런 통화를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한 넉 달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나 봐요. 근데 또 한 넉 달 만에 왜 또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또 폭로를 하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권 변호사의 말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것을 예. 말씀을 드리고 뭐,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나온 뉴스에서 한번 뭐 다뤄본 거고 예. 지금 민주당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과 예. 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이거 어제 발표된 건데 리얼미터 예. 조사에서 예. 격차 두 당 격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났습니다. 민주당이 35.5, 통합당이 34.8. 와, 이렇게 좁혀졌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보니까 이거는 조금 통합당이 항상 좀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37, 통합당 25. 그렇지만 여기서도 통합당이 지난주보다는 5%포인트나 5%. 상승한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통합당이 올라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뭐 한 가지만 짚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요. 최근에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거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는 낮아요. 이 지금의 그 조사 결과보다. 예. 그 말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일단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임대업자들이나 아니면 또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것에 대한 여론 때문에 반발 심리가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법 통과된 과정을 보면 어쨌든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일사천리로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정 부분 작동했다. 즉 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고 그게 이제 가장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져서 여당도 일정 부분 좀 여론이나 민심을 읽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부동산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총선이 한 넉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50% 넘었고요. 그랬었죠. 통합당 지지율 2배 이상 훨씬 넘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정말 일장춘몽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제 두 채였잖아요, 강남에. 근데 그렇죠. 뭐 잠실에 아파트 내놓으면서 이제 한 채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놓은 그 거래 가격이 호가가 실거래 그 최고가보다도 2억이나 더 비싸게 내놓은 상태라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게 정말 다주택 처분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다 두고 또 해명을 한다는 게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른다 또 이래서 난 이렇게 해명을 하면 당연히 비판받을 거 알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조원 수석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전체 그 정부의 정책 자체에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주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집을 팔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면 결국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은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도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해명도 남자는 직감을 모르는데 이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5개 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모든 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포함해서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그 5명 수석,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22번, 이제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낼 정도로 계속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가
청와대 수석들이 또 비서진들이 계속 그 문제의 논란의 핵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퇴를 하겠다고 아마 저는 사직서를 낸 걸로 보여져요. 물론 개인한테 뭐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개인 재산인데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저는 공직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공직자를 할 수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공직을 내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의 파장까지, 즉 수석들이 다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 예. 국회의원이 더 그렇죠. 심각한 것 국회의원들도 같습니다.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보청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지혜입니다. 네, 6시 27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시작하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마디로 못 말리는 증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죠. 코스피가 2450선 위로 올랐습니다. 네. 저점과 비교하면 우리 그 3월 말쯤이었죠. 1400대를 네. 터치를 했었는데 그때 비교하면 60% 넘게 올랐다는데 네. 이렇게 오르는 이유 뭐 유동성 풍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이 워낙 많기도 하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한국판 뉴딜 같은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판 뉴딜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등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증시를 누가 끌어가고 있느냐? 바로 이 세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른바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통해서 산업이 좀 일어날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세인데 이른바 그래서 배터리와 여러 가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이런 그 사실상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BBIG. 삑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뭐 BB라고 하셔도 되죠. 그래요. 그래서 BBIG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 이렇게. 네.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증시도 이렇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아주 랠리 중이죠.
네, 뉴욕 증시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나스닥의 경우에는 신기록을 썼는데요. 아하. 11,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예.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다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실업자 상황이 좀 나아졌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예. 네, 미국의 경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주 단위로 통계를 내는데 요 숫자가 3주 만에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그래도 아주 나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 얘기는 미국 소비로 돌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소비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예. 이쪽도 역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연미 기자께서 지난 3월쯤이었나요? 4월쯤이었나요?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 그 네. 당시 왜 최고 600만 건, 680만 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한 100만 건대로 주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만한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줄 게 없다. 새로 그래서 청구할 사람이 새로 없다. 시장에서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예. 나머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시장이 셧다운 이후에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가 좀 이르고 연말쯤 되면 하반기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총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 세계 증시 대부분 다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증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랠리를 즐기고 계실 테고 아니야 한 번쯤은 꺾일 거야 하면서 주저주저 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예.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신의 영역 아닙니까? 정치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예. 증권만 계속 들여다봤던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당분간은 이 손바뀌는 규모보다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에 새로 증시에 공급된 주식의 총량에 비해서 돌아다니는 자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5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자기 같으면 지금이라도 투자 생각이 있으면 들어갈 거다. 유동성 장세에 몸을 싣겠다. 하지만 투자는 100%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부동산 시장 비슷한 거군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예상은. 자, 그런데요. 문제는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5일 기준으로요,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이 증시에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요? 이게, 네. 지난 2월에 31조 원 규모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4월에 40조 원, 이번 달에 50조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하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이걸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요. 예. 그 금액이 14조 7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신용 뭐라고 하셨죠? 신용융자 잔고라고 융자 하는데요. 잔고. 이것도 많이 는 거죠? 같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고 예. 점점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오늘만 해도 오른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 부각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잃어버리는 주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잃었어요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같이 뛰는 링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기관 투자자나 이른바 슈퍼개미를 일반 투자자들이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주의하시고 돈 꺼서 들어가는 요런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나저나 실물 경제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부동산이나 그러니까요. 증시 너무나 과열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또 불안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부동산 얘기 또 좀 해보죠. 정부가 전세 품귀 현상 속에서 네. 월세 전환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할 거냐 이런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원을 전체 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돌린다 하면 연간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4%니까 예. 연간 400만 원을 내야 돼요. 예. 월 기준으로 하면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예요. 아,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니까 이게 4%인데 예. 정부가 보기에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3.5%를 더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절반 수준인 한 2% 수준으로 낮추면 예. 그 세입자의 경우에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를 은행에 주는 거나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는 거나 비슷한 수준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설사 시장의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우리가 한 23번 느꼈잖아요. 이번 네. 정부 들어서. 그 취지는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는 항상 우리 생각을 빗나가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네. 제도 취지는 전월세 그 세입자분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들 세입자분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획일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일각에서는 나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많이 올려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차 갱신이 가능하고 5%만 올리라고 하니까 일단 안심.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4년 동안 못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실거주 요건도 세워야 되니까 내가 복비하고 이사비 물어줄 테니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월세로 돌리는 것이 만약에 그 전환율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목돈을 내가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거랑 예. 이 월세로 소진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세입자들이 이걸 100% 반길 것이냐 이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나저나 박연미 기자가 이번 주까지만 혹시 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 아니죠? 거짓 보도 아닙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예. 제가 이제 가을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 시간하고 겹쳐서 워낙 또 녹화를 하게 방송이 됐네요. 많으셔서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석 달만 쉬고 돌아오시죠, 다시.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절기 입추인데요.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비 소식만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눈 뜨면 창밖부터 확인을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태풍 하구핏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통과되면서 잠시 흩어졌던 장마 전선이 또다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위성에서도 장마 구름이 포착이 될 정도인데요. 태풍에 한 발짝씩 물러났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서쪽의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상태고요. 뜨거운 수증기가 밀려드는 데다 대기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폭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더 강한 비구름이 다가옵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내리는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비가 강하게 내리겠고요. 일요일은 비가 오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그치기 반복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 탓에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청송, 의성이 아침에 22도, 한낮에 26도 나와 있고요. 문경, 예천이 22도에서 24도 분포, 영주, 봉화, 상주, 영양이 아침에 21도,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의 시간보다 3도 낮은 21도, 체감온도는 22.4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